지금부터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법,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서 1 증거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증거란 것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에 사용되는 이제 자료,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증거 방법과 증거 자료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소법상으로는 증거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첫째, 증거 방법, 즉 사실 인정의 수단 방법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증거 자료 혹은 이제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해가지고 그 자체의 의미로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 세 번째, 증거 능력. 법률상 증거로서 그 조사가 허용되고 또 판결에 있어서 이를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자격의 의미로 사용되거나, 네 번째, 증거의 자료가 사실 인정에 미치는 효력, 증명력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이제 현실적으로 증거 방법 혹은 증거 자료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이제 그 사실 인정의 전자는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로 피고인, 증인, 증거물, 증거서류 등이고, 후자 일 경우에는 증거 방법에 의해 현출된 사실 인정의 자료로 피고인의 자백, 증인의 증언, 증거서류 이 내용을 말하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증거를 할 때가 이제 문맥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책마다 또는 이제 저자들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딱 하나로 개념 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설명하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리스 로마서 이 증거의 종류, 요정 사실과의 관계에 따라서 직접 증거하고 간접 증거, 간접 증거를 또 정황 증거라고 합니다. 직접 증거라는 것은 요정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말하는 거고, 간접 증거 혹은 정황 증거라는 것은 요정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말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범죄에 있어서 이제 범인의 자백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이 직접 증거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지문 등은 간접 증거가 된다, 그렇게 봅니다. 증거의 증거 목적에 따라서 실질 증거하고 보조 증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조 증거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탄핵 증거를 언급하기도 하고, 자, 실질 증거, 요정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거이고, 보조 증거는 실질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 보조 증거에는 실질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인 보강 증거와 이를 이제 감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탄핵 증거로 구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백현규 교수님 경우에는 1980년대 형사소송법의 대가였습니다. 90년대 초도 이제 이분의 책이 베스트셀러였는데, 실질 증거와 탄핵 증거로 분류하고 있고, 그 전자는 그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이고, 그 후자일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증거 방법의 성질에 따라 인정, 물증, 서증이 있습니다. 인정은 이제 사람 인자로 해가지고 인적 증거 방법 해가지고 사람이 증거 방법인 경우로서 증인, 감정인, 피고인 등이 있죠. 그리고 물증 또는 물적 증거 방법은 서류 이외의 물건이 증거 방법인 경우를 말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서정은 증거 방법이 서류인 경우입니다. 공판 조서라든가 진단서, 감정서 등이 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의 용법에 따라서 본정과 반정이 있습니다. 자, 본정이라는 것은 거정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를 말하고, 반정이라는 것은 그 반대 당사자가 본정에 의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말하게 됩니다. 자, 형소법상 거정 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한테 있죠, 그죠? 대부분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가 본정이 되지만 상해죄 동시범의 특례에서는 피고인이 거정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당연히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가 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증거 자료의 성질에 따라서 진술 연구와 비진술 연구가 있어요. 진술 연구라는 것은 사람의 진술이 증거로 되는 경우를 말하고, 비진술 증거란 진술이 아닌 서류 또는 물건이 되는 경우로 그 서류나 물건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다 개념적이야 뭐 비슷하죠, 그죠? 예. 자,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겁니다.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하게 됩니다. 증명력이라는 것은 사실 인정에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하게 된다. 자, 제2절 증거법의 기본 원칙, 증거재판주의죠. 자, 법을 생각하게 되면 법치주의 국가, 민주주의 뭐 그렇게 되는 거고, 형사소송법을 하면은 이제 증거재판주의죠. 증거 있으면 이기고 없으면 진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 인권 보장 그것을 제대로 하면서 이 증거재판주의에 의해서 이제 했을 경우에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죠. 오판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다. 자, 증거재판주의란 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자의가 아닌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형사법 제307조에 보게 되면은 증거재판주의에 의할 경우 엄격한 증명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가지고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취지는 사실 인정이 자백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역사적 증거재판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될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특수한 이제 규범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개념상 법률상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으로서 엄격한 증명과 증거 능력이 없거나 법정의 증거 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한 증명으로서의 자유로운 증명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자백이 나오는데 그 화생 연쇄 살인 사건 제8차 사건을 보게 되면은 억울한 사람이 20년 동안 이제 교도소에 살다 나왔죠. 이춘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20년 후 자기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이제 그 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진범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교도소에서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왜 거기 들어갔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한 것도 고문이라든가 자백 같은 것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도 인정되기가 어렵고, 또 김시훈 사건에서도 볼 적에는 이제 수사관들이 수사할 적에 이제 막 고춧가루 고문이라든가 또 기타 등등 이제 특정한 부위를 자로 탁탁 씌가지고 이제 골탕 먹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의자에 묶어놓고
자술서를 이제 쓰게 하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해야 이제 그게 이제 증거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찍으니까 어떻게 의자에 놓고 손가락을 비틀어가지고 막 강제적으로 지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2심에서 먹혔어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어. 그래서 이제 대법원의 계류 중에 이제 여죄 수사에서 딴 제3자가 이제 그 죄를 저지른 것을 이제 좀 잡았죠, 보기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참 아직도 이 과학수사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자, 엄격한 증명의 대상, 형사법 제307조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다. 또한 형벌권의 존부와 그 법인의 범위에 관한 사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소범죄 사실. 이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의 사실하고 위법성 및 책임의 기초 사실, 처벌 요건 등으로 모두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 법률상의 형의 가중 감면의 이제 근거 사실이라든가 몰수 추정에 관한 사실 등은 원칙적으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사실, 경험 법칙, 법규, 간접 사실이라든가 경험 법칙, 법규 등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자,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정상관계 사실. 이것은 이제 복잡하고 비유용적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양형은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법적 사실.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도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자, 책임 관련적 소송법적 사실의 경우 이제 학설상으로는 자유로운 증명설, 원격 증명설, 절충설 등이 있습니다. 자, 보조 사실이라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불려진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공지의 사실, 이것은 뭐 널리 알려진 것을 말하죠. 추정된 사실, 말 그대로 추정된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법률상 추정된 사실, 형사법상 인정 불가로 되어 있고, 사실상 추정된 사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정 금지 사실, 증명으로 인하여 얻은 소송법적 이익보다 더 큰 초소송법적 이익으로 인하여 증명이 금지된 사실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증거재판주의 위반 시효과. 증거재판주의 위반됐을 경우에 상소 이유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자 2 거정 책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정 책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소송에 있어서 어떤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서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받는 불이익 혹은 요정 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법적 지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정 책임의 필요성과 관련해 가지고 당사자의 적극적인 입증활동과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전부에 관하여 법관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정 책임의 종류에는 증명불능으로 인한 종국 판결 시에 존재하는 위험부담을 의미하는 실질적 거정 책임과 그 다음에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당의 사실을 증명해야 할 부담으로서의 형식적 거정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정도상 법관이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데까지 입증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정 책임과 소송 구조. 학설상 이제 인터뷰 프로레오의 원리가 적용돼 가지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법원의 의무이기에 거정 책임의 개념을 부정하는 거정 책임 부정설도 있고,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가 요구되기에 거정 책임은 적용의 단계를 달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는 거정 책임 긍정설이 있습니다. 거정 책임 분배의 원칙. 이것은 거정 책임을 어느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공소범죄 사실. 이것은 이제 공소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거정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어쨌든 공소 제기한 사건의 95%는 유죄로 보통 이제 판결이 나죠. 자, 알리바이에 대한 거정 책임과 관련하여 학설상 증명되지 않은 알리바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거정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알리바이가 행위 시에 그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검사에게 거정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처벌 조건인 사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검사에게 거정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형의 가중 감면의 사유가 되는 사실, 역시 검사가 거정 책임을 지고, 소송법적 사실, 소송 요건의 존재와 관련해 가지고 통설에 의할 경우 검사에게 거정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증거 능력이 전제되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이제 학설상 그 거정 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으로는 이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유고라는 법익에 의하여 판단하자는 견해. 거정 책임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증거를 제출한 검사에게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자, 거정 책임의 전환. 거정 책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형사법상 거정 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함으로 이제 피고인이 거정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거정 책임 전환의 그 여부에 있어서는 학설상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죠. 부정설에 의하면은 헌법상 무죄천정의 원칙에 반하며 거정 책임의 예외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미에서 쓰고, 긍정설은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있고 예외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현행법상에 있어서 거정 책임의 전환으로는 상해죄 동시범행 특례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형법 제263조에 보게 되면은 상해죄 동시범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거정 책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학설상으로는 거정 책임 전환설 또는 법률상 책임 추정설 또는 이원설, 위헌 규정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검사의 인과관계 입증이 곤란하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정 책임 전환설이다. 그 다음에 공동정범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 추정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법률상 책임 추정설. 그 다음에 이제 소송법적으로는 거정 책임 전환에 대한 규정이자 실체법적으로는 의사일락의 의지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는 이원설. 그 다음에 이제 책임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규정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학설도 많죠, 그죠? 네. 자, 이런 설이 있다고 그냥 한번 듣고 흘리면 됩니다. 자,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증명.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거정 책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인지 논란이 있다. 학설상 위법성 조각사유설, 거정 책임 전환설, 이원설 이런 거에 대해 있는데, 자, 증명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가지고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위법성 조각사유설.
두 번째로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한 거정 책임을 지운 전환 규정으로 보는 거정 책임 전환설 판례가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를 규정한 조문이지만 소송법적으로는 거정 책임 전환 규정으로 보는 이원설이 있습니다. 자, 이 명예훼손죄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비판을 했을 경우에 그게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욕설이 들어가면 모욕죄의 영역이 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여기에 관계돼서 보게 되면은 명예훼손죄에 관련해가지고 그 신문 기자들이 어떤 것을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이제 공무원 신분이라든가 그 준하는 신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소송하기도 애매해. 소송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징계라든가 아니면 그 보통 소송이 2, 3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잘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벌이 내감서 앓는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공고 이익이라는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이제 그 빠져나가려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참 어떻게 보면은 이 규정에 대해서도 보통 이제 폐지하자는 그 명예훼손죄 같은 것도 폐지하자는 쪽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실인 경우에는 뭐 괜찮고 허위사실 적시했을 경우 어떻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명예훼손 하면은 이거나 아니거나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돼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단지 이제 예외적 그 공익성 따지는 거는 이제 소송에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양벌 규정에 있어서 사업주의 부과시, 양벌 규정과 관련해 가서 사업주가 주임 의무를 다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면책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학설상 검사가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 또는 피고인에 전환시키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 등등이 있다. 요새는 이제 예를 들어 공사장에서 이제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업주까지 이제 책임지는 걸로 이제 법이 개정된 게 있죠. 근데 사업자가 공사장이 대그룹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다 가서 어떻게 일일이 오너가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지시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거기에 따르는 안전 같은 데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그 전체적인 조직을 잘 이제 운영해야겠죠. 죽은 사람은 억울하죠, 그죠? 자, 그리스 로마자 3 자유심정주의. 요것은 쉬었다. 자, 자유심정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심정주의라는 것은 증거의 이제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하지 않고 법관의 이제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이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법정 증거주의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308조에 보게 되면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심정주의 내용, 주체. 증명력 판단의 주체는 개별 법관이고, 자유 판단의 대상을 보게 되면은 개별 증거의 증명력이다. 여기서 증명력이라는 것은 증거의 신용력과 협의의 증명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판단의 의미. 증명력의 판단에 있어서 법관이 법률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게 됩니다. 인적 증거, 서정, 동일 증거의 일부와 종합 증거, 간접 증거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자유판단의 기준으로는 자유심정이라고 해서 이제 법관이 지 마음대로 자발적으로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공무원이니까 국민의 봉사하고 제대로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법관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논리법칙과 개헌법칙에 충실하게 정부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다 기준이 있죠, 그죠?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증거 요지의 명시, 증거 능력의 제한, 사무소에 의한 구제, 당사자에 의한 보장 등 기타 등등을 이제 합리성을 이제 보장하게 된다. 자, 자유심정주의 예외,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증명력,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 행사 등이 예외로 되고 있습니다. 자, 자유심증주의와 인두리오 프로레오 원칙인데 이것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자, 제3절 자백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백법칙의 의, 자기의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한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자백법칙의 의의를 보게 되면은 자백법칙의 확립에 있어서 첫째 자백법칙은 영미법계에서 발달된 것이다. 대륙법계인 소득에서는 1950년에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명문화가 되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유명한 이제 미란다 판결에 의하여 확립이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자백법칙의 근거.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진술한 자백일 것이고 진실됨과 아울러 다른 보강 증거가 붙어 있을 것, 신빙성이 있을 것 등등을 요구합니다. 학설상으로는 허위 배제라든가 인권 옹호라든가 위법 배제 이런 설이 있습니다. 자, 자백 배제 법칙. 자백이라는 것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하게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진술하는 자의 법률상의 진술은 모두 자백이고, 진술의 형식이나 상대방도 묻지 않고, 자백은 자기의 범죄 사실을 승인하는 진술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자백 배제 법칙의 영역. 자백 한국법상에서 이제 자백 배제 법칙의 근거 규정들. 헌법 제12조 제7항에 나와 있죠. 보게 되면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이걸 다 이제 피해 나가는 경우가 있죠. 큰 사건에서.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하여간 이론하고 실무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불법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해야겠죠. 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보게 되면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에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반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이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자백 배제 법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국과 미국에서의 자백 배제 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미는 국가기관의 자백 강요를 금지하기 위해 두 개의 법칙을 두었는데 자기구제 거부의 특권하고 자백 배제 법칙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17세기에 자백은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부로 허용되었으나
18세기 후반부터 유인이나 협박 등에 의한 자백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1897년 브라운 사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임의성의 근거가 자기 부재 금지의 특권을 규정한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5조에 있으며 1936 브라운 사건 그래서 이제 폭력에 의한 자백이 피고인의 듀 프로세스 적정 절차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자백 배제 법칙은 194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러 자백 채취 과정에서 위법 배제 이론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1943년도 맥나우 사건과 이제 1957년 이제 멜로리 사건이 이제 바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체포 즉시 법관에게 인치하지 않고 구금 중에 받은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이제 맥나우 멜로리 법칙이 확립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1년 이제 로저스 사건이라든가 1964년 이제 에스코베도 판결 및 1966년에 이제 미란다 판결에 의해서 변호인 선임권과 적경보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된다는 이제 미란다 법칙이 이제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좀 멋있죠, 그죠? 자, 독일 형사법상 증거금지. 독일은 1950년 개정형사법에서 이제 증거금지와 관련해가지고 제136A조에서 금지된 신문 광고를 규정했습니다. 이는 폭행, 고문, 기만 또는 마취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처분에 의한 협박이나 법이 예상하지 않은 이익의 약속은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증거금지는 바로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래서 이제 이것은 독일 헌법 제136A조는 피고인의 인권 옹호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백 배제 법칙의 이론적 근거. 여기 보면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이론적 근거로는 뭐 허위 배제라든가 인권 옹호, 절충설, 위법 배제 이런 주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허위 배제서를 보게 되면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에는 허위가 숨어들 위험이 많죠. 그 다음에 진실의 발견을 저하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없다. 그 다음에 인권 옹호서는 묵비권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강제 등에 의한 자백이 배제된다는 것. 절충설은 허위 배제설과 인권 옹호설이 모두 자백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다는 근거로 타당하다는 견해죠. 그래서 이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그 위험성이 많고 자백 강요의 방지라는 이제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위법 배제설은 자백 취득 과정의 위법성으로 인해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고 종합설은 이상의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자백 배제 법칙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처는 어쨌든 자백 배제 법칙의 이론적 근거로 허위이거나 진실이거나 상관없이 인권 옹호설 및 위법 배제설이 모두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좀 약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왜냐면 국가 공권력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공권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허위 배제설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나 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엄격히 구별한 것은 허위 배제서를 극복한 것이며 위법 배제서를 채택한 경향 등도 있다 해가지고 대부분 판례가 막 바뀌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미성 없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이유가 오판의 소지와 인권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흉설이 잘해서 어려워요. 네. 이렇듯이 이제 시험에는 이렇게 학설로 해가지고 내기는 좀 한계가 있다. 단지 이제 명쾌하게 이제 딱 떨어지는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경우 뭐 판례에 의한 해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거 몇 년도야? 최근하고 과거 한 10년, 20년 전하고는 판례에서도 그 이론이 바뀌었죠. 판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어떤 문제를 냈다가 지금 보면은 이제 말장난밖에 안 되죠. 자, 자백 배제 법칙의 적용 범위. 공원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그 다음에 기망에 의한 자백이죠. 허위의 사실로서 사람을 현혹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범자가 자백하였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자백하게 하는 것이나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기망하여 자백받는 것 등입니다.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 이에는 이제 천하신문에 의한 자백, 야간에 막 수사를 많이 하죠. 보통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특정한 기간에 들어가면은 일주일 동안 빨갛게 칠해난 독방에다가 이제 24시간이 아니라 한 며칠 동안 잠을 안 자는데요. 잠 잘려면 딴 사람도 잘 깨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사람 미쳐버리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민주화가 되니까 길거리에서 우연히 거기서 수사관을 하고 그 피해자가 만난 거야. 피해자가 반가워서 인사를 하니까 그 사람이 사색이 돼서 도망치더래. 그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대. 그게 이제 TV에서 한번 언급된 내용이래요. 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는 자백.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호인 선임권, 적격교통권의 침해에 의한 자백. 네 번째,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결과 얻은 자백의 증거 능력. 그 다음에 마취 분석에 의한 자백, 약속에 의한 자백. 이런 것들이 이제 쓰게 되면 안 된다. 자, 약속에 의한 자백이라는 것은 자백의 대가로 일정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여 얻은 자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허위가 될 수도 있겠고, 인권 옹호라는 개념, 그 다음에 위법 배제, 신문 방법의 위법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약속의 내용으로 담배나 커피 등 이제 통상적인 편의점 옹호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밥은 먹이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국밥 주면서 또 달래가지고 또 제대로 또 불게 하는 수도 있죠. 자, 증거 능력의 절대적 배제, 파생 증거의 증거 능력, 전면적 부정설 등등이 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미성이 의심되는 자백일 경우에 이것을 이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경우 상대적 항거와 상고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백 배제 법칙의 효과. 증거 능력의 절대적 배제. 파생 증거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학설상으로는 전면적 부정설이 있고 제한적 부정설이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 보면은 임의성이 없는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압수된 망치라든가 국방색 작업복과 야전장과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 부정설 자, 관련 문제 인과관계 관계돼가지고 형사소송법 제309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의성 없는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는가에 관해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적극설과 속설이 있습니다. 판례는 미성 없는 사유들과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속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임의성의 입증의 문제, 증명의 방법, 그 자백의 임의성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한가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학설상 엄격 증명설과 자유로운 증명설, 절충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격 증명설이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거정책임, 학설상 거정책임 부정하는 입장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유로서의 범위에 따라 판단하자는 견해하고, 거정책임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증거를 제출한 검사에게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판례는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해야 한다고 보고, 저는 이제 검사에게 거정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자백 배제 법칙을 이론적 근거로 인권 옹호설과 위법 배제설 이제 모두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스 로마자 3 자백의 보강 법칙. 자백과 보강 증거 혹은 자백의 보강 증거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는 것은 증거 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피고인의 자백을 통하여 법관의 유죄의 심정을 얻은 경우에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증거법상의 원칙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자백의 보강 법칙은 증거 능력이 있는 자백을 전제로 하고 미성 없는 자백 등의 경우 보강 증거가 있어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자백의 보강 법칙과 관련해가지고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에 보게 되면은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소법 제310조에 의할 경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도의 필요성은 흡의 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방지와 자백 편중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자백의 보안 법칙은 자유심정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백의 보강 법칙의 적용 범위, 정식 재판. 헌법 제12조 제7항에 의하면 정식 재판에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이 정식 재판에 있어서 적용이 되고, 간이공판 절차와 약식 명령에 적용이 되는데, 이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가 아닌 적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적결심판 사건과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이제 자백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사실 인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 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구두 및 서면에 의한 진술도 자백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술서나 일기장 혹은 메모지 등의 자신의 범죄 사실을 기재해 놓은 것도 자백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고 특히 일기장 같은 경우에는 늘 일기를 썼다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유력한 정보로 되는데 하자가 없죠. 자, 공판정에서의 자백. 공판정에서 행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도 보강 정보가 요구된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흡의 자백 등의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판례의 경우에 형소법 제310조의 자백에 공판정의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어머니가 자식이 이제 큰 사고를 친 걸 알았어. 그래서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간다면서 내가 고축을 들고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다 내가 저질렀다면서 자백을 했어. 근데 이러고 보니까 힘센 사람이 이제 한 것 같단 말이야. 약한 할머니가 할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랬을 경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수사를 이제 깊게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식이 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쨌든 쉽게 말해서 엉뚱한 사람을 찐목으로 몰아가지고 처벌한다는 게 법률 질서를 이제 다 무너뜨리는 게 돼버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범자의 자백. 공범자의 자백이라는 것은 공범자가 공동 피고인이 된 경우와 공동 피고인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공범자의 자백에도 형소법 제310조에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어 가지고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되는지 학설상 논란이 있다. 자,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 능력. 자, 공범인 공동 피고인. 학설상 적극설과 소극설, 절충설이 있어요. 공동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는 적극설이 이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론을 분리하여 정인으로 신문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소극설. 그 다음에 피고인이 충분히 반대 신문을 하였거나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된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절충설이 있습니다. 자, 공동 피고인이 아닌 공범. 피고인의 자백, 정인으로서의 자백 등의 경우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자, 공범자의 검찰 자백. 검사 작성의 공범자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진술 조서에 해당해가지고 형소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범자의 경찰 자백. 공범인 공동 피고인 제312조 제3항의 적용 여부. 학설상 이제 보게 되면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고 제312조 제3항은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내용 인정의 주체. 학설상 피고인 내용 인정설이냐, 원진술자 내용 인정설이냐, 아니면 절충설이냐,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자, 공동 피고인 아닌 공범. 당의 피고인의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제314조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공범자의 자백의 증명력, 보강법칙의 적용 여부. 공범자의 자백도 형소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어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학설상 보강정보 필요설과 보강정보 불필요설이 있어요. 그리고 절충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강정보 필요설은 공범자의 자백에도 피고인의 본인의 이제 자백처럼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어 가지고 피고인의 불이익한 유일한 전제일 때에는
유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견해입니다. 보강증거 필요서는. 다음 이제 공범자의 자백에는 제3자의 진술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백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판례의 입장입니다. 보강증거 불효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강증거 불효설이 이제 무난하다고 보고 있고, 보강증거의 성질.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경우 공범자의 자백을 보강증거로 하여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가?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습니다. 공동피고인의 정인 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정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공동피고인의 정인 적격의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가 있는데, 학설상 부정설, 긍정설, 절충설. 절충설이 이제 판례고,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은 정인 적격이 없는데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정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절충설입니다. 자, 보강증거의 자격 내지 성질. 보강증거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이자 자백하는 별개의 독립증거일 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보강증거의 범위.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범위. 보강증거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체설, 진실성 담보설 이런 것이 있는데, 제체설은 문제시되는 범죄 내용, 자백한 사실의 제체,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보강증거로 된다는 제체설. 문제시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가 아니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는 진실성 담보설, 실질설이라고 하고, 판례는 이제 진실성 담보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사례들. 자, 판례에 의할 경우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 자백만으로도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범죄의 객관적 요소 중에서 객관적 처벌 조건에 관한 사실이나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전과에 관한 사실 같은 거는 두드리면 나오죠. 자백의 보강법칙의 위반. 형사법 제310조에 위반한 경우 항소 이유 또는 상고 이유가 된다. 유죄 판결의 확정 시 비상상고 이유가 된다. 자, 전문법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문용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요정 사실을 직접 체험한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타인의 진술이나 진술을 기재한 서면, 혹은 이제 사실 인정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원경험자 자신의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증거에는 진술서와 진술 녹취서를 포함하는 진술서류, 전문서류 혹은 진술 기재서면과 전문 진술이 있다. 진술서류, 전문 진술. 전문 증거에는 그것이 있다. 자, 전문 법칙. 형사법 제310조의 이 규정에 의할 경우 전문 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증거 능력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311조 내지 316조 규정한 것 이외에는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죠, 그죠? 311조, 312조, 313조, 315조, 316조, 내지라는 의미이 그 안에 다 포함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론적 근거. 학설상으로는 반대신문권 결여설, 신용성 결여설, 직접주의 요청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당사자의 반대 신문을 행할 기회가 없었기에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반대 신문권 결여설. 그 다음에 신용성 부족, 반대 신문의 결여, 원인 진술자의 공판적 불출석, 태도 증거의 결여, 선서의 결여 등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신용성 결여설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직접주의의 요청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용성 결여설이 이제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 전문법칙의 적용 범위, 적용 요건으로 진술 증거일 것, 진술의 내용이 요정사실인 경우일 것,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 외에서의 진술일 것 등입니다. 자,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자, 언어적 행동, 요정사실의 일부를 이루는 진술, 정황 증거에 사용된 언어, 그 다음에 탄핵 증거와 증거 동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법칙이 배제되는 절차, 전문법칙이 배제되는 절차로는 즉결 심판 절차하고 약식 절차 등이 있습니다. 전문법칙의 예외. 전문 증거라도 이제 신용성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 발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전문 증거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예외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한다면은 전문법칙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기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의 기준. 첫째,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하고, 필요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진술 당시의 외부적 상황에 비추어 공판적 외에서의 진술의 신실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그 다음에 전문 증거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형사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 여기 보면 형사법 제311조 내지 316조에서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이 중에서 311조 내지 315조는 서류인 증거에 대한 예외 규정이고, 316조는 전문 진술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 서류의 증거는요, 여기 보면은 311조는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 조서, 311조 1항 제3항에는 피의자 신문 조서, 312조 제4항에는 수사기관 작성의 진술 조서, 313조, 312조 제5항에는 진술서, 그 다음에 313조 제2항에는 감정서, 그 다음에 314조의 예외, 그 다음에 당연히 증거는 인정되는 서류, 제315조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 진술의 증거 능력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전문 진술은 경험 사실을 들은 타인이 전문한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경우다. 제316조 제1항에 예외해가지고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을 하는 경우 덕신 상태를 요건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학설상으로는 이제 직접 심의주의 예외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전문법칙의 예외라고 보는 설이 있습니다. 자, 증거 능력 인정 요건과 관련해서 원 진술자인 피고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게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조건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316조 제2항의 예외.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할 경우,
원진술자가 특신 상태로 인정되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자,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아닌 자, 그러니까 이제 당해 사건의 제3자라든가 공동 피고인, 공범자 모두 포함되는 거고, 피고인이 아닌 타인, 당해 피고인과 피고인 아닌 자를 제외한 공범자나 공동 피고인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증거 능력 인정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 필요성 특신 상태가 요구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문제, 피고인의 전문 진술, 피고인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학설상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316조 2항을 유추 적용하자는 경우도 있고, 가릴 필요 없이 316조 2항을 유추 적용하자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재전문의 증거는 경우, 재전문 증거라는 것은 전문 증거가 재차 증거, 전문 증거를 포함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설상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습니다. 증거 동의 및 탄핵 증거의 사용, 판례상 피고인이 증거 동의한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증거 동의의 경우 전문 법칙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5절 기타 증거법상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자 1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 능력. 증거 동의는 소송의 당사자가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에 대하여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소송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법적 경우로는 이제 형사법 제318조에 명기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당사자가 증거를 하며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동의의 법적 성질, 동의란 전문 법칙에 의해 증거 능력이 없는 서류 및 진술에 대해서 이를 증거로 하며 동의한다는 당사자의 형사소송 절차상의 의사표시를 말하게 됩니다. 동의와 본질과 관련해 가지고 학설상 처분건설, 글포기설, 반대신문권, 포기설 등이 있습니다. 자, 동의는 증거 능력에 대한 당사자의 처분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처분건설, 당사자가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다툴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는 권리포기설, 동의는 증거 능력에 대한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반대신문권 포기설이 있습니다. 자, 동의의 방법,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동의의 상대방은 법원이다. 동의의 대상으로는 서류, 물건, 유효수직 증거,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라든가 반대 증거,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자, 동의의 시기와 방법. 동의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전에 해야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증거조사 도중이나 종료 후에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가 치유된다. 그렇게 봅니다. 동의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다수설에 의하면 명시적이자 개별적 동의로도 가능하다. 판례는 묵시적이자 포괄적 동의도 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백할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동의의 의제, 피고인의 불출석. 야, 이거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피고인이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를 이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불출석 재판 사건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정미 사건이나 유리한 재판 등이 명백할 때이다. 퇴정과 동의 의제와 관련해 가지고 피고인이 무단 퇴정하거나 퇴정 명령을 받은 경우 동의 의제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학설상 속설, 적극설, 절충설이 있습니다. 자, 간이 공판에서의 특징. 간이 공판 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정의 동의가 의제된다고 봅니다. 동의 효과. 증거 능력의 인정. 여기 보면은 이제 당사자의 동의 및 진정성이 있으면은 전문 법칙의 유해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동의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 물적 범위로 그 특정된 증거의 전부에 미치고 그 나눌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 그래요. 인적 범위로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 동의 효력은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시간적 범위로 일단 발생한 동의 효력은 공판 절차의 갱신이나 신급을 달리하여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진정성의 조사. 증거 능력의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증명에 의해서 인정하면 된다고 보입니다. 자, 동의의 철회와 취소. 증거 동의의 철회. 증거 동의는 절차 형성이기 때문에 절차의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용식에 관련해서 증거조사 시행 전과 구조변론 종결 시전, 증거조사 완료 전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하면 된다. 그게 판례입니다. 증거 동의의 취소. 형사소송의 확실성에 비추어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기계적 조사물의 증거 능력. 자, 사진의 증거 능력이 있죠. 피사체의 영상을 렌즈에 비친 대로 필름 또는 인화체에 기계적으로 재생시킨 증거 방법이다. 사진은 일면으로 과거의 사실을 기계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지만 타면으로 조작 가능성이 있다. 결국 진술 정보로 봐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가에 있다. 어쨌든 사진은 요새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편집 기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초창기에서는 이런 게 이제 하게 되면 재미 좀 봤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전문가들이 그 위에다가 프로그램상으로 이제 뭐 변조를 했는지 아니면 득켰었는지 그것을 증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그 컴퓨터에 관련된 뭐 전문가들이 보면은 다 밝혀낼 수 있죠. 자, 사본으로서의 사진. 사진이 본래 증거로 제출되어야 할 자료의 대체물로 제출되는 경우이다. 자, 증거 능력의 인정 요건과 관련해가지고 학설상 비진술 증거설, 그 다음에 진술 증거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사진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증명될 때 안에서 증거 능력이 있다는 비진술 증거설이 있고, 그 다음에 원본의 존재 및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있으며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될 때 제315조 제3호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있는 진술 증거설이 있습니다. 자, 판례는 비진술 증거설의 입장이다. 진술의 일부인 사진. 사진이 진술 증거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인데 사진이 증거 능력을 진술 증거인 검정조서나 감정서와 일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새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 한강에 이제 누가 익사한 사건 최근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됐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사진 다 찍어가지고 막 새벽에도 막 확실하게 이제 그걸로 이제 막 뉴스거리가 되고 있죠. 수사에도 또 참고하고. 원본 사진이 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죠. 자, 현장 사진. 범인의 행동에 중점을 두어 범행 상황과 그 전후 상황을 처리하는 사진으로서 독립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이다. 증거 능력의 인정 요건과 관련해가지고 학설상
비진술 증거설, 그 다음에 진술 증거설, 그 다음에 검정조서 유추설이 있습니다. 현장 사진을 비진술 증거로과 관련성만 인정되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비진술 증거설이 발견이고,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술 증거로과 제312조 6항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있다는 진술 증거설. 현장 사진은 비진술 증거이지만 조작 가능성을 고려하여 검정조서에 준하여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검정조서 유추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같으면 검정조서 유추설도 어느 정도 워낙 이제 기술적으로 발전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자, 비밀 촬영 사진, 수사기관에 의한 비밀 촬영. 법적 성질과 관련해가지고 학설상 이미 수사를 보는 견해, 강제 수사를 보는 견해, 절충설이 있죠. 그 강제력의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미 수사를 보거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차원에서 강제 수사를 보는 거. 사적 공간에서 촬영은 강제 수사이지만 공개 장소에서 촬영은 이미 수사라. 어쨌든 영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장주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면 예외적으로 긴급성이 있을 경우 사진 촬영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대부분 판례 긴급성은 뭐 현행범이라든가 뭐 기타 등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촬영할 경우 어떻게 돼요? 사생활 침해가 되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 나름대로의 한계를 잘 지켰을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인에 의한 비밀 촬영.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된다. 그러니까 사인 수집의 경우 위법 수사에 억제라는 취지가 필요하지 않게 긍정설,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사용되기에 부정설, 불가침의 영역과 이익교량의 영역을 구별하여 후자를 고려하여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절충설이 있죠. 한강 누가 익사 사건을 보더라도 사인에 의한 비밀 촬영이 있었죠. 그런데도 증거를 쓸 수 없어. 아주 순수한 의미죠. 지금 혹시나 절대 현행범이 아닐까. 보니까 막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서 뒤지니까. 그래서 제3자가 그걸 보고 막 찍었어. 그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인정되죠. 혹시나 선의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오해 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또 나쁜 놈 아닌가 싶어가지고 딱 찍어대는 거. 그거 증거로 쓰면 괜찮은 거죠. 자, 증거조사의 방법. 사본으로서의 사진, 진술의 일부인 사진, 현장 사진은 공판정에 제시를 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다. 다만 문서의 사본인 사진은 내용의 고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문제. 자, 314조의 적용 여부. 사준을 이제 진술 증거로 본다면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자, 증거 동의와 탄핵 증거. 사진을 진술 증거로 본다면 증거 동의 대상이 된다. 또한 탄핵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녹음 테이프의 이제 증거 능력. 과거에는 녹음을 하면 녹음 테이프에 이제 저장이 되는데 요새는 뭐 휴대폰 같은 거 녹음하면은 뭐 디지털로 다 되죠, 그죠? 자, 녹음 테이프. 자, 사람의 음성과 기타 음량을 기계적 장치를 통하여 기록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비디오 테이프의 축소판으로 해가지고 음성만 기록한 거, 녹음한 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기록과 재생의 정확성이 인간의 지각과 기억에 의한 경우보다 우월하고 음성과 유명이 직접 법정에 제공된다는 점에서 높은 증거 가치를 가진 증거 방법입니다. 녹음 테이프는
사진처럼 한편으로는 과학적 증거 방법이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문제되고도 한다. 무엇보다도 녹음과 편집 등으로 인해 가지고 조작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고, 논의의 전제로 녹음 테이프가 위법 수입 증거가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요새 워낙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목소리 변조가 얼마든지 되죠. 뭐 방송에서도 이제 목소리 변조된 거 누가 동일성을 이제 예측하지 못하도록 이제 하는 수도 있고, 또 이제 아주 이제 뭐 하여간 옛날에 녹음이 없던 시절하고 녹음이 있던 시절하고 음성에 관계된 것은 좀 다르다. 녹음 테이프의 증거 능력은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진술 녹음과 현장 녹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진술 녹음의 증거 능력. 녹음 테이프에 사람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된 때 녹음 테이프가 진술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자, 진술 녹음에 의하여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녹음 테이프가 진술 정보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녹음 테이프에 의한 진술 내용에 대해서 반대신문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선법 제310조의 2의 전문법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이제 증거 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어느 것을 근거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설상 313조 적용설, 그러니까 테이프를 조서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이제 313조 적용설이 있고, 녹음 주체와 원 진술의 단계에 따라서 311조 내지 313조를 적용해야 하자는 또 311조 내지 313조 적용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규정에 근거하여 녹음 테이프의 단계에 있는 진술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 녹음 테이프는 진술서와 진술 녹취서의 실질을 가지기 때문에 313조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고,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 진술자와 녹음 주체에 따라서 제313조 내지 제313조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필자는 원 진술자와 녹음 주체에 따라서 313조, 11조 내지 313조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7년도 개정형사법에 312조의 이제 개정으로 그 의미가 보완이 됐고, 진술을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 능력의 문제는 녹음 테이프의 종류와 성질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술 녹음 역시 이제 녹음 주체에 따라 구별돼야 사법경찰관 면전의 진술 녹음의 개정형사법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과 요정 사실의 체험 내용을 법원에 간접적으로 보고한다는 점 및 기술적 조작을 통한 외국 전달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자,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보게 되면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녹음 테이프의 서명 날인의 정보. 어쨌든 나중에 가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를 하든 엑스를 하든 그게 이해득실이 있는 사람의 사인 같은 게라든가 정 안 되면 기장이라도 찍어야죠. 자, 녹음 테이프에 진술자의 서명 날인이 요하는가에 관해서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어요. 필자는 이제 소극설이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음 테이프의 진술이 본인의 음성이 이미 증명된 경우에 그 녹음 테이프의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서류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녹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증명되고 입증되고 녹음 테이프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이 진정하게 성립된다면 특수사태를 조건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있으면 좋고 예외적으로 뭐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그게 뭐 무난하겠죠, 그죠? 성립의 인정 및 녹음의 적법성 여부. 성립의 인정이라는 것은 녹음 테이프에 있어서 녹음과 음성이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녹음자 또는 피녹음자의 공판 기일에서 진술에 의하여 증명될 경우 그 녹음 테이프의 진술은 증명력이 인정되고 다만 피의자의 사법 경찰 관리에 대한 진술을 녹음한 테이프는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그 진술의 진실성을 인정한 때에 한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경찰 공무가 다 증거 깨어 맞춰도 나중에 보면 진범은 딴 사람이야. 엉뚱한 사람 잡아가지고 쫓아가지고 증거를 만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론상으로서 또 실질적으로 재판하는 데 있어서 그게 혼선이 오면 안 되죠. 녹음의 적법성과 관련해가지고 녹음 자체가 위법인 경우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에 의하여 녹음 테이프의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도청, 감청이 위법한 경우 그 도청의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사인이 타인의 진술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 테이프의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이고 판례는 녹음 테이프의 음성과 본인의 음성이 일치하다고 공판기일에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이 되면은 형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필자는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제4조에 의해서 녹음 테이프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장 녹음의 증거 능력. 현장 녹음 테이프의 경우 원 진술이 법원에 간접적으로 보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술 증거로 볼 수 있다. 다만 녹음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범행 현장에서 관련자의 음성이나 음향 등을 녹음한 현장 녹음은 현장 사진과 같이 그 증거 능력에 있어서 비진술 증거설, 진술 증거설, 검정조서 유사설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녹음을 비진술 증거로 보아 관련성이 있으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비진술 증거. 그 다음에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술 증거로 보아 제312조 제6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있다는 진술 증거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녹음은 비진술 증거이지만 조작 가능성을 고려해서 검정조사에 준하여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검정조사 유사설로 나눠집니다. 녹음된 내용이 범죄에 대한 객관적 사항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죠. 검정조서 유사설이 좀 한 번 더 중복돼서 판단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진술 증거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현장 녹음 테이프는 비진술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범죄 사실의 관련성만 증명되면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진술 증거설. 현장 녹음은 이제 사실을 보고하는 성질은 물론 녹음과 편집 과정에서 조작의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는 진술 증거로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므로
뭐 여기 보게 되면은 형사법 제312조 제6항 또는 313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필자는 이제 진술 증거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현장 녹음은 진술 증거이기 때문에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수사기관의 현장 녹음은 제312조 제6항의 검정조서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며, 사인의 현장 녹음은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에 의하여 증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검정조서 유사설 현장 녹음 테이프는 비준술 증거이지만 검정조서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입니다. 이게 이제 백형보 교수 이제 대학원 때 이 강의를 이제 하신 사부님이신데, 어쨌든 뭐 이거 한 번 더 중복적으로 하는 의미는 있어요. 자, 수사기관의 진술 녹음. 진술 녹음은 그 진술 내용의 형식에 따라 증거 능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한 내용을 녹음한 경우 적법 절차와 내용의 인정을 요하고, 검사의 경우 적법 절차, 성립의 진정 및 특신 상태를 요한다. 그 다음에 사인의 진술 녹음. 피고인이 사인이 녹음한 경우,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경우에는 제316조 제1항에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여부와 특신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의 진술을 사인이 녹음한 경우,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인의 진술을 녹음한 경우 제316조 제2항에 따라서 필요성 및 특이성이 인정되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녹음 테이프가 사본일 경우 원본이 그대로 복사가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검정 대상으로서의 녹음 테이프. 녹음 테이프에 대해서 검정의 내용이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법 제311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녹음 테이프의 증거 조사 방법 보면은 형사법 제29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 조사 방법인 제시, 요지의 고지, 전략변사 또는 낭독 등은 녹음 테이프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녹화 매체 등에 대한 정보조사는 녹음, 녹화 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규칙에 있어요. 결국 녹음 테이프에 대한 정보조사는 녹음 테이프를 재생하여 청취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이고, 검증에 의해 교육 결과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증거 동의 대상. 녹음 테이프는 그 녹음이 진술 녹음이냐 현장 녹음이냐를 불문하고 증거 동의 대상으로 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